한 정치인을 겨냥해 시작된 검찰의 먼터리식 수사, 그리고 언론의 무차별적인 의혹 보도,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시작은 분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 개발이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의 본질,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집요하게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신도시 개별 사업이 특정 소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으려는 시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5가지 핵심적인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첫 단추는 어떻게 끼워졌는지,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이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애초에 대장동 개발은 어떤 그림이었고 왜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잉태되었는지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개발이익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100% 공영 개발이었죠. 하지만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보수 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습니다. 계획은 계속 부산됐죠. 결국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민관 합동개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거대한 욕망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민관 합동 개발을 위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C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SPC를 만드는 것 자체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분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대장동 사건의 모든 논란은 바로 이 회사의 설계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공을 대표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은 과반이 훌쩍 넘는 53.76%를 가졌는데 이익은 1,822억 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반면에 지분이라고 해봐야 다 합쳐서 고작 7%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긴 수천억, 아니 조 단위의 초과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가게 설계됐죠.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게 대장동 스캔들의 심장부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 배분이 가능했을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민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적인 장치를 심어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 공사 내부에서 이미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무진들이 이러다 부동산 가격 오르면 민간업자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즉,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무려 2번이나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2025년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실무진의 합리적인 건의를 묵살하고 이 조항을 의도적으로 뺀 것. 이건 공공기관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배임행위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일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의 결탁이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의 또 다른 한 축, 바로 50억 클럽 의혹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벌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신들의 이 거대한 범죄 카르텔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들었다는 의혹이죠. 이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전직 특검, 대법관, 검찰총장, 유력 국회의원, 언론사 회장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각각 50억 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훗날 문제가 터졌을 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여론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아주 질 나쁜 방패막이를 세우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어요.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조계 인맥으로 막고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 언론계 인맥으로 통제하겠다.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었던 거죠. 잊혀져가는 진실을 향한 저희의 집요한 추적, 계속 지켜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년간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의혹들, 마침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2025년 가을, 사법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을 내놓게 됩니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요. 공공 측 책임자인 유동규, 정민용,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 핵심 3명, 이 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들을 장기간의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했어요. 즉, 공공과 민간의 위험한 결탁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다만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즉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했던 그 수천억 원대 손해액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죠. 정리하자면 죄는 있는데 정확히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산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장동 사건의 마침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복잡한 법적,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시작점이 됐습니다. 한결문 전차를 보면요. 이재명 또는 성남시장이라는 단어가 무려 390번 넘게 등장합니다. 이걸 보고 보수 언론들은 마치 이재명 시장이 유죄인 것처럼 떠들어댔죠. 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성남시장의 역할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이 판결의 핵심이자 이재명 시장의 공범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원은 문제의 사업 구조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는 명시했지만 동시에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일당과의 뇌물이나 유착 같은 구체적인 내막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즉, 절차적 책임과 범죄적 공모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셈입니다. 결국 이 판결 이후에 갑자기 배임죄 폐지라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는 시도가 있었죠. 과연 이 움직임이 정말 기업 활동을 위한 정당한 경제 개혁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다 실패한 대장동 사건의 법적 리스크를 전혀 상관없는 입법 문제로 덮으려는 또 다른 정치적 시도일까요? 대장동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이 무거운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